어, 수업을 하겠습니다. 7시 16분이에요. 빨리 하고, 출근해야지. 유전체의 진화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짧게 딱 외워야 되는 부분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유전체 진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이유는 이런 것도 있다라고 좀 안내를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한 거고, 사실 우리 시험 볼 때나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읽어보면은 이제 우리가 배수체가 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배수체란 얘기는 결국 염색체 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염색체 수의 증가는 결국 우리가 배웠던 그 감수 분열의 이제 실수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수체가 결국 이제 식물 쪽에서 많이 이용이 되죠. 식물 재배 산업에서 많이 이용이 되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알 수 있고, 그리고 결국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방금 얘기를 했던 것처럼 식물이 우리 뭐 옥수수, 뭐 감자 이런 거는 다 배수체예요. 우리가 있는 거. 야생의 감자하고 옥수수는 사실 거의 없죠. 볼 수가 없죠. 야생 감자라는 품종 자체도 이제 들어본 적도 없을 정도로, 다 이제 배수체. 그럼 결국 이 옥수수는 처음에는 무조건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도 EN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사람이 어떻게 이제 인위적으로, 진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전체라는 건 우리 갖고 있는 유전 정보의 전체, 유전자의 전체, 염색체의 전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유전체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유전체가 진화했다는 얘기는 유전체가 바뀌었다는,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바뀌어서 전체 개체군의 이제 유전자 변화, 이게 이제 진화라고 했었죠. 그런 게 이제 결국 진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DNA, 두 번째는 DNA 조각의 중복과 다양화. 그래서 감수 분열의 교차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 생명과학 1에서 교차가 교육과정상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차가 일어난다라는 걸 우리 여러분들 1년 선배들은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안 배웠어요. 이게 이제 감수 제1분열 전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전기에 이제 일어나는 게 이제 교차인데, 이 교차는 서로 염색체 간의 염색체의 일부를 교환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상동 염색체 간에서만 일어납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이 유전학을 배우게 되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게 하긴 할 텐데, 그거는 우리랑 상관없고 지금은. 교차라는 결국 주고받는다. 염색체의 일부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환한다고 얘기하면 돼요. 교환. 그래서 교환할 때 이제 뭐 된다, 이게 크로스가 돼요. 이렇게.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차가 돼요.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교차가 크로스가 되니까 크로스를 이제 교차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고, 그래서 한 염색체는 결실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결실과 중복 이런 것도 이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결실, 중복은 유전자 개념입니다. 유전자가 사라지거나 또는 많아질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럼 복제 과정에서도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실수가 있고 교차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유전자의 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유전자의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결국 이 유전자라는 건 형질을 의미하는 거죠. 형질을 결정하는 게 유전자였다. 그러면 결국 형질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살아나오면 그걸 이제 진화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DNA 조각 자체가 중복되거나 또는 이제 결실되거나
이렇게 그래서 뭐 다양하게 변화하게 되면 이것도 유전체가 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유전자 부분이 재배열될 수도 있습니다. 재배열. 우리가 이제 엑선에 대한 개념은 알죠. 그러면 얘네들이 뭐 지금 여기 있는 여기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는 거예요. 다른 염색체에 다른 유전자, 다른 엑선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얘들이 셔플링이라는 게 일어나요. 우리 셔플 알죠? 셔플? 뭐 멜론이나 뭐 이런 뭐 지니 뭐 이런 거 이제 음악 듣는 어플 같은 거 보면 셔플이라고 써 있어요. 셔플. 랜덤 듣기가 이 셔플이에요. 섞는다는 게 이제 셔플링인데 그래서 엑선을 섞어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어떻게는 사실 두 번째 방금 했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뭐 다른 요소들이 많아요. 전이인자를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고, 뭐 또는 복제했는데 복제하다가 이제 복제 잘못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셔플링이라든지 또는 엑선을 두 번 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 복제할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들이 너무 많아요, 원인들. 우리는 원인들보다는,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면, 결국, 유전자가 바뀌고, 유전체가 바뀌고, 이 바뀐 유전체를 가진 생물이 살아남고, 모든 이제 그 빈도가 증가하고, 아예 빈도가 바뀌어버리면, 그게 진화다, 진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발생학입니다. 발생학. 발생학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발생 어려운데 우리는 그 어려운 발생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여러분들 이제 발생학을 거의 처음 접하는 거예요. 거의 처음 접하는 거라서 진짜 개론 수준에서만 얘기하고 외우고 시험에는 그 정도는 나오겠죠. 그러고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발생에는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는 거의 모든 생물 공통입니다. 거의예요. 왜냐면 좀 너무 하등한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발생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수정이 일어나지 않는 생물들 너무 많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생물은 거의 이제 유성생식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 분류를 안 배웠기 때문에 뭐 2배엽 이상의 이제 동물들 적어도 이제 3배엽 정도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 정도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됩니다. 처음은 수정이다. 수정은 정자하고 난자 결합해서 접합자를 만든다. 접합자가 이제 EN 이렇게 되겠죠. 난할은 수정란이 빠른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단일 세포인 접합자를 다세포의 상태의 배아로 만드는 과정이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익숙한 단어 배아라는 게 나와요. 배아. 그래서 우리 뭐 배아줄기 세포 그리고 뭐 어떤 때를 이제 배아로 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제인간을 만들 때 또는 이제 뭐 핵취환 기술 이런 거 할 때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뭐 생명윤리적으로 많이 이제 뭐 얘기되는 내용들이었어요. 결국은 이제 그 이야기의 이제 결론은 답이 없다. 답이 없어서 그만 얘기하고 싶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사실은. 수정란이 접합자가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단일 세포야, 1세포야. 하나의 세포예요. 그리고 EN이겠죠, 당연히. 얘가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뭐 이런 거 이제 경할, 뭐 위할, 경도, 위도 이런 거예요. 경할, 위할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잘라져요. 나눠져요. 세포가 커지지 않고 분열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에 있는 이제 세포의 양, 세포질의 양은 똑같은데 세포 하나당의 세포질 양은 작아지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 세포 분열 여러 번 하면은 결국 이제 배아로 만드는 과정이 나날이다. 나날. 이 배아는 나날 과정 동안 세포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고 분열만 일어나기 때문에 공 모양의 세포 덩어리가 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배아가 이 배아의 종류 중에 이제 포배가 됩니다. 포배.
라는 것도 포배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1세포 한 번 분열하면 2세포, 두 번 분열하면 4, 또 8, 16 이렇게 2의 배수대로 늘어나겠죠. 분열하면은 2배가 되니까. 이 정도는 알죠? 계속 될 거예요. 계속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뭐 요 정도 이럴 때 이제 하나를 잡아서 뭐 16에서 32세포기다 이렇게 그때의 세포를 부르는 말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가장 이제 특징적이고 뭔가 중간 과정에 있는 세포는 그렇게 의미는 없을 거예요. 우리 이 세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냥 나날 한 번 일어난 2개의 세포가 있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2개 세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세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게 발생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요 시기는 이거에 끝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단계구나. 요 시기는 여기까지는 이게 완성되는구나. 그런 지점들이 있겠죠. 그런 지점들의 이름을 붙인 게 상실배, 포배 이렇게 붙이고, 그때 이제 시기는 뭐 상실기, 포배기. 그때 이 시기를 부를 때는 이제 뒤에 기자를 붙이고, 그때의 그 배아 이름은 포배, 상실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수정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날릴 과정을 거쳐서 상실배, 포배, 그 다음에 낭배 형성, 낭배기. 그래서 우리 수정란, 상실배, 포배, 그 다음에 낭배.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낭배를 만드는 과정이 낭배 형성 과정이고, 그럼 낭배는 뭐냐? 낭배는 여기 보면 3개의 세포층으로 세포층이 분리되는 거예요. 3개의 세포층을 부르는 말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말이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이라고 한 거고, 이 외, 중, 내는 당연하게도 느낌 오죠? 이렇게 배아가 이렇게 있으면 바깥쪽에 있는 애를 외배엽이라고 하고, 중간에 있는 애를 중배엽이라고 하고, 안쪽에 위치하는 애들을 내배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이제 성게의 낭배 형성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여기가 한 포배 정도 될 거예요. 포배. 여기 한 포배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다 파란색인데 선생님? 이때는 사실 그 끝날 때 보면은 파란색 다 밖에 있죠. 외배엽. 그리고 빨간색 중배엽은 가운데 있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내배엽은 안쪽에 있죠. 내배엽은. 노란색 내배엽은. 이렇게 완성된 애가 어떻게 이제 돼 있는지 보여주는 거고, 이 처음 포배기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포배기 여기 있는 애들의 이제 파란색은 앞으로 외배엽이 될 애들을 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포들이 서로 결합을 끊고 느슨해져서 이렇게 이동한대. 그럼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결국 낭배 형성 과정이라는 것은 세포가 이동하는 거다. 세포가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도 결국 이렇게 조금씩 이동하다 보면 이게 분열하는 거 아니야. 분열하는 게 아니고 이동하는 거예요. 안쪽으로 이제 함입해서 들어간다 그러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함입되면 이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것이 결국 낭배 형성 과정이다. 그래서 포배기 처음에는 중배엽, 내배엽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세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치로 가면 정해지는 거예요. 발생이라는 건 내가 이미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는 상태가 수정란 상태겠죠. 1세포, 2세포 이럴 때는 정해진 게 하나도 없고 결국 이 세포 하나 가지고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를 다 만들어야 되죠. 세포 분열을 통해서. 그러려면 결국 얘는 운명이 정해져 있으면 안 돼요. 그 얘기는 결국 운명은
다 이제 모든 것으로 바뀔 수 있는데 결국은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애가 결국 만약에 여기 있는 A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애가 지금 결국 여기로 왔어요. 어쩌다 보니. 근데 여기 얘는 가만히 냅두면은 A가 돼서 외배업이 될 거야. 근데 내가 이 A를 세포 하나를 뗐어. 세포 하나 떼서 여기 이동하고 있는 지점에다가 넣어줬어요. A를. 그러면 이 A는 뭐가 된다? 내배업이 된다. 요걸 이해하면은 다 이해한 거예요. 사실 운명 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걸 이해했으면 다 이해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낭배 형성이 되면 그 다음은 우리 알고 있는 그 기관이 이 기관이에요. 그 기관을 형성한다. 그래서 뭐 점점 이제 기관을 형성하는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낭배 형성 과정에서 세포가 이동해서 결국 외배업, 중배업, 내배업을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결국 일정 부분 운명이 결정되는 거고 세포의 위치에 따라서 이 운명이 결정된다는 건 결국 기관을 형성하는 게 한계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배업, 중배업, 내배업이 만들 수 있는 기관의 종류, 만들 수 있는 뭐 조직, 우리 몸의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척추동물의 3배엽이에요. 3배엽에서 유래되는 주된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이거는 외워주세요. 깔끔하죠? 이건 앞으로 계속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외우고 까먹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이런 뭐 수정과 피질 회전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걸 빼려고 했어요. 빼려고 했는데 빼도 됩니다. 빼도 돼요. 그냥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 수정이 일어나고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일어나면 뭐 수정란에 피질 겉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30도 회전해요. 30도 회전하면 그 회전하는 게 엄청 의미가 많아요. 엄청 의미가 많아서 걔네들이 이제 뭐 등쪽 뭐 중배엽 이쪽을 형성하는 애가 이제 회색 신호란이라는 걸 만들 수 있게 되는 이유가 피층 30도를 회전하기 때문이다. 뭐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날이 일어나고 우리 수정 일어나고 나날이 일어나고 그 다음은 낭배 형성이다. 낭배 형성. 낭배 형성 과정에서는 세포가 이동한다. 그래서 대부분은 뭐 함입이 많이 일어납니다. 함입이 많이 일어난다. 안쪽으로 파고 들어간다. 그러고 그 다음은 이제 기관 형성이 된다. 기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축도 만들 수 있게 된다. 축. 그래서 우리는 생물은 3차원적인 구조죠. 그래서 등배축, 앞뒤축, 몸쪽, 몸끝축 뭐 이렇게 축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손등이라고 하죠. 그게 등이야. 손바닥은 배예요. 등배축이야. 진짜 내 몸에 등하고 배가 있죠. 그것만 등배축이 아니고 손도 다 나눠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쪽이 앞쪽, 새끼손가락 쪽이 뒤쪽, 앞쪽 뒤쪽. 그리고 당연히 몸쪽 축은 알겠죠. 당연히 손가락 끝이 몸끝이겠지. 됐죠. 그리고 이거 부분 이제 뒷부분은 저번에 했죠. 처음 부분에 여기가 단백질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광합성 파트는 다 안 하려고요. 다 안 하려고요. 광합성은 여러분들 형속고 학생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형속고 학생들은 여기까지 광합성 세포 발효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 기말고사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우리 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고, 그리고 다 이거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냥 넘어갈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만 할 거예요. 추가적으로. 여기 보면은 우리 보조 색소로 카로티노이드를 배웠어요. 그 카로티노이드의 종류 중에 하나가 이 베타카로틴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카로티노이드라고 알면 됩니다. 카로티노이드. 얘는 보조 색소다. 보조 색소.
그래서 보조색소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거였고, 뭐 세균 염력소도 있고요. 피코에리트린, 피코시아닌 이런 것도 뭐 세균이나 뭐 조류 이런 데서 사용을 하는 광색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카로틴과 크산토필 이런 게 있다. 뭐 이것도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카로티노이드의 기능은 광색소죠. 광색소는 결국 이 일부 에너지를 흡수한다. 빛 에너지를 받아서 결국 광합성에 이용하게 해준다. 그럼 어떻게 이용하게 해주냐? 그 이용하게 해줄 때 우리가 광합성의 명반응을 잘 생각해 보세요. 명반응을 잘 생각해 보면 결국 반응 중심이 제일 우리 뭐 시험에도 나왔던 반응 중심이 뭐다? 엽록소 A다. 그러면 결국 얘한테 에너지가 도달이 되어야만 광합성 명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는 엽록소 B, 뭐 카로티노이드 이런 보조 색소들은 엽록소 A에게로 에너지를 전달해 줘야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카로티노이드가 빛을 받게 되면 엽록소 B에 전달해 주고요. 엽록소 B는 엽록소 A에게 전달해 줍니다. 전달해 주는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에너지 소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 모든 에너지가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죠. 총량은 변하지 않지만 에너지의 형태는 바뀐다. 그게 이제 뭐 열 에너지로 많이 소실이 되죠, 대부분 우리. 그래서 요런 게 이제 결국 에너지가 이동한다는 얘기라서 이 에너지 전이라고 얘기를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 순서 정도는 알아두자. 요 순서 정도. 카로티노이드, 엽록소 B, 엽록소 A, 그 다음에 이제 관계 2까지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거는 이제 우리 통합과학에서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상점의 개념이 되게 중요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빛의 색이죠. 광합성으로 사용되는 CO2량과 호흡으로 방출되는 CO2량이 같을 때의 빛의 색이, 그래서 이걸 광보상점이라고 한다. CO2 보상점도 있어요. CO2 보상점도 있고 광보상점도 있어요. 그 보상점이라는 얘기는 결국 같을 때의 뭐냐 이거에 대해서 달라지고, 그리고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을 우리 비교 많이 했었어요. 양지식물은 더 높이 올라간다 이렇게 광합성의 최대 광합성 양이 크다. 그래서 포화되는 값 그때가 훨씬 컸다. 광포화점이 훨씬 크다. 이렇게 했던 게 이제 양지식물 양엽이었고, 음엽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음엽은 광보상점이 낮다. 양엽은 광보상점이 높다. 이 광보상점이 높고 낮다라는 것의 큰 의미가 뭐냐면, 광보상점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CO2 방출량이 결국 우리 이게 호흡량이잖아요. 호흡량. 그럼 호흡량이 더 0에서 여기까지 더 크다는 얘기예요. 호흡량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지식물보다 음지식물이 에너지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광보상점이 더 높은 거예요. 단순히 얘기하면, 그래프를 읽으면 CO2 방출량이 음엽에 비해서 양엽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엥겔만의 실험 이런 거는 우리 다 뭐 했던 거고, 엥겔만의 실험은 뭐 그런 거였어요. 여기 뭐 이렇게 분광기에다가 스펙트럼에다가 빛을 딱 하면 여기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쫙 무지개가 나오죠. 무지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핵함 이런 거, 여기 식물 냅둔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 식물 냅뒀어요. 식물 냅두면은 여기 쫙 이렇게 식물 냅두면 식물이 당연히 녹색에서는 광합성이 거의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빨간색 여기 그 파란색 요 부분은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만들어지는 기체인 산소,
산소를 좋아하는 이 호기성 세균이 어디에 가서 달라붙어 있는지를 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되게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뭐 구글 같은 데서 엥겔만의 실험 이렇게 치면은 이런 게 정확한 이렇게 그림, 예쁜 그림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다. 밑에 보면 이제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과 작용 스펙트럼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리고 그 흡수 스펙트럼과 작용 스펙트럼의 이제 차이, 이런 것도 이제 생명과학초에서 했을 텐데요. 결국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날 테니까 흡수 스펙트럼은 얼마나 그 파장의 빛을 흡수하냐는 거였고, 작용 스펙트럼은 얼마나 그 빛을 흡수해서 광합성을 잘 하냐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거의 그 양상이 일치한다. 근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 흡수 스펙트럼은 뚝 낮아지는데 작용 스펙트럼은 거의 완만하게 떨어지죠, 완만하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격차가 클 수 있는지, 요 정도 파장에서 흡수되는 양보다 엽록소예요, 이거 엽록소. 엽록소가 흡수하는 양보다 광합성이 더 왜 많이 일어날까? 3, 2, 1. 답은 보조색소 때문에 그렇다. 위에서 이제 우리 앞에서 보면은 카로티노이드 있었죠. 이 카로티노이드가 여기 파장의 빛을 엄청 잘 흡수해요. 그래서 엽록소의 흡수는 낮지만 광합성은 많이 일어난다. 흡수하는 양에 비해서 많이 일어난다.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온도와 CO2의 농도 이런 것도 뭐 알겠죠? 이거 뭐 강한 빛에서는 당연히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다가 어느 범위 이상의 온도에서는 뚝 떨어진다. 그 이유는 고온이 돼요. 고온이 되면은 뭐가 변해? 단백질이 변성된다. 이 정도 개념이 있다. 그럼 우리 단백질 중에 가장 유명하고 광합성에 사용되는 결국 광합성의 효소가 변성되기 때문에 결국 광합성량이 감소한다. 요거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CO2 농도에 따라 용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광합성량도 증가해요. 근데 어느 범위 이상 넘어가면 포화돼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데. 이것은 광합성에 관여하는 뭐 다른 요인인 빛이 제한이 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CO2가 어디서 사용되죠? CO2는 CO2 고정할 때 언제? 암반응에서 사용된다. 켈빈 회로. 켈빈 회로에서 사용된다. 그때 이제 사용되는 효소가 루비스코였어요. 효소의 이름은 루비스코였다. 이 루비스코 효소가 결국 암반응에서 CO2를 고정하는데, 결국 효소는 결국 양이 한정돼 있다. 양이 한정돼 있고, 이 효소는 기질과 결합하겠죠. 기질과 결합해서 반응한다. 이 정도 개념은 알고 있다. 그러면 결국 포화된다. 그래서 CO2량이 엄청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결국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지점이 있다. 그때의 지점을 CO2 포화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말 붙이는 건 개념만 있으면 언제든지 말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뒤에 이 광합성 명반응 있죠? 명반응은 여러분들 알아서 하는 거고, 뭐 명반응 우리 순환적, 비순환적에 다 했잖아. 다시 한번 복습 잘 해보시고, 그리고 암반응도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자세한데요. 그 자세하게 안 하고요.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 있는 거, 이 정도, 우리 했던 거, 생투에서 했던 거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근데 여기 써있는 이제 효소 이 정도는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라도 좀 더 뭐 추가하면 좀 좋긴 좋겠죠. 이미 배웠던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설명을 1시간 정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수행평가 관련해가지고 카톡방에 올렸죠. 그거 좀 다시 확인을 해서, 이게 수행평가, 이 말이 수행평가지, 수행평가가 아니고, 어떻게든 이제 세특 쓰고, 우리 한번 이번 기회에 고민도 해보고, 시간은 많이 없지만, 그래서 이 고민한 걸 바탕으로, 생기부에 들어가고, 자소서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